안녕하세요, 닥터진호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계속 이제 높아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서 약에 대한 압박을 병원에서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방송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먹지 않고 지방간이 걸린다는 건데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걸려있는 상태죠. 동양 여성이 한 4분의 1, 서양 사람들은 한 3분의 1,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측정이 되는 거니까 굉장한 많은 수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은 대사증후군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콜레스테롤도 올리고 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전을 좀 파헤쳐보고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레퍼런스 범위, 참고 범위가 나오잖아요. 검사를 하면 그거는 일반 인구의 평균값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면 다수가 하는 다이어트, 보통 탄수화물을 먹는 시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시기에 맞춘 관련한 어떤 참고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중성지방도 낮고, 중성지방이 원래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중성지방이 낮고 지방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체중도 빠지고 있는데도 콜레스테롤을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 인구의 평균값에 벗어났다는 얘기지 그분이 병이 있다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미량 영양소를 바꾸는 식단이 아니라 거대 영양소를 바꾸는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의 혈액검사 수치는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를 레퍼런스를 범위를 만들어서 봐야 정말 병적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진료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식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잘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면은 혈관이 막히는가? 이거를 이꼴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존재한다고 해서 동맥에 축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낮은 콜레스테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낮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낮은 콜레스테롤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잘 되고 있지 않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을 때보다 너무 낮을 때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논문들을 봤을 때 누가 스폰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봐야 되죠.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콜레스테롤 약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 사실은 통계라는 거는 결론을 갖다가 많이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는 간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한다. 근데 지방간은 이 기능을 방해한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한 85% 만든다 그러죠. 15%는 먹는 거에서 들어가고 근데 간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방간이 있으면은 이런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제거하는 이 기능이 망가진다는 뜻이죠. 이런 화두를 제가 지금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또 주의해야 될 거는 혈액 검사를 해서 보통 그 지방간 수치를 보는 감마 GTP 이런 수치가 있는데 실제로 지방간이 있는데도 그 검사를 하면은 정상으로 나오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초음파에서는 보이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간에서의 상태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혈액 검사만 가지고 간 수치를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1980년대 이전에는 지방간이 거의 알코올 먹는 사람들한테 거의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술을 안 먹어도 과도한 체내 지방과 당뇨가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이 하게 되었죠. 그 후에. 그래서 미국 인구의 성인의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 2019년도 헤파톨로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유럽 여성의 4분의 1 정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고도 비만에서는 90%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당뇨의 반에서 지방간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죠. 근데 이들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 높은 편이고 중성지방이 많이 높죠. 그게 더 많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HDL과 중성지방 비율이 안 좋습니다. 보통 1대 2.5 이해하면 좋은 거라고 보는데, 중성지방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HDL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HDL과 중성지방의 차이가. 자, 그리고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고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한 40%에서 지방 간염이 진행이 됩니다. 지방 간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나요? 지방 간염은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고 간세포가 괴사가 돼서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간과 지방 간염 둘 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증상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에게서만 피로나 우상복부의 불편감만 느껴질 뿐이죠. 그리고 확진은 간 조직 검사로 이루어지지만 이게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서 보통 복부 초음파로 진단을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렇게 증상이 없고 심해져서 지방 간염이 와도 증상이 별로 없고 증상이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근데 인구의 지금 3분의 1, 4분의 1 비만의 고도 비만의 90%, 당뇨의 반,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지방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 내 플라크를 많이 생성을 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뚱뚱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서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오늘부터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한,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죠. 진료실에 오셔서 저는 진짜 콜레스테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요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이 좀 약간 낮은 분들, 추위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교정을 했어요. 뭐 요오드를 먹는다든지, 뭐 아연, 셀레늄을 먹는다든지 해독 등을 해서 갑상선을 좀 강화시켰는데도 체온이 좀 올라가면 콜레스테롤이 한 4, 50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혈액검사는 정상인데 초음파를 해보면은 지방간이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방간이 와 있으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거나 제거하는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일단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만 가지고는 혈관 질환이 오진 않을 수 있죠. 근데 올라간 거에다가 염증이 올 수 있죠. 왜? 해독 기능에 방해를 받으면 몸에서 활성산소 같은 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독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죠. 간에서 해독을 잘 못 시키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그게 딱 하고 스파크 반응을 일으키면 그때는 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갑상선도 좋고 몸도 따뜻하고 특별하게 다른 걸 한 것도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이제 지방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혈관에 염증이 오지 않게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방간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자마에 실린 최신 논문에 의하면 이런 아주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3에서 6%만 줄여도 지방간이 한 3, 40%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운동의 효과는. 운동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얘기는 체중이 줄지 않는다고 해도 운동이 지방간을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킨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운동만 해도 지방간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왜 지방간이 오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게 약 때문일 수가 있어요. 약 때문.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약, 대표적인 게 부정맥 약 중에 아미오다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먹는 약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타목시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신장 이식을 하든 자가면역 질환이 안 잡혀서 통증이 안 잡히는 이럴 때 쓰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썼을 때, 그 다음에 피임약, 합성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도 많이 먹죠. 근데 아스피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 줄여서 MTX라고 쓰죠.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에도 쓰고 뭐 항암제로도 쓰고 여러 가지 약으로 쓰는데, 그런 MTX도 지방간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약을 쓸데없이 먹고 있다 그러면 약을 중단하는 것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과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혈관 질환이 좀 위험하다면, 그런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약들을 오래 드시는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다음에 간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을 드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약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간 독성이 있죠. 타이레놀을 자주 드시면 간 독성이 와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여드름 치료에 많이 쓰는 미노사이클린도 지방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들 제가 불러드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한참 공부했던 이런 교과서를 보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는 체중 감량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지방 섭취 제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지방 섭취 제한이란 말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잘못된 의료상식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중성지방이 올라가서 지방간이 되는데, 중성지방을 올리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최근 논문들에서 이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 아직 치료제가 없다, 정해진 치료약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치료약물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절망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한 컨트롤은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식단이나 운동 같은 스스로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간 치료를 접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하나는 정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살쪄가지고 오는 인슐린 저항성 오고 이런 그런 지방간이고요. 담즙 정체로 오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즙 정체가 오면은 담즙이 원래 지방을 소화시키고 지방을 흡수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간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건데, 담즙이 정체가 되면은 단 거 땡기고 미식거리고 담낭 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입이 쓰고 기름기 먹는 걸 되게 싫어하고 어깨 같은데 목 같은데도 뻐근하고 갈색 변이나 노란색 변 같은 거, 지방을 잘 녹이지 못한 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막히면 수술적으로 뚫거나 해야겠죠.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우르사 같은 약물이 있고요. 허브로는 아티초크, 또 밀크시슬, 강황, 울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몽 추출물 이런 것들이 담즙 정체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좀 도움이 되는 허브들입니다. 그 담관이 막히면은 지방간도 오지만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질이 나오질 못해요. 담관 쪽으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담낭은 초음파에 봐서 멀쩡한데도 간 내 담도가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담즙 배출능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증상과 혈액 검사 이런 거를 잘 참조해서, 또 변 상태 이런 걸 잘 참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치료는 사실은 식이 개선을 통한 천천히 이루어지는 체중 감량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강경변이나 담석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방간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체중은 천천히 빼는 게 좋다. 그리고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음으로 인해서 지방간의 원인인 중성지방을 최대한 낮추고 활성산소를 최대한 낮춰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도움됩니다. 항산화제는 염증도 도와주고 해독도 도와주고, 그래서 지방간이 악화되는 거를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약의 가장 기본 베이스로 쓰는 메포민이라고 하는 약, 이 약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약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되는 병에도 쓰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쓰고 항노화 목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당뇨가 아니래도 쓸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S아데노실 메시오닌이라고 해서 쌈에 내지는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영양제가 있죠. 그런 것도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해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앓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를 높여서 혈관 질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은 거의 없다. 혈액검사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증상과 초음파를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담즙이 막힌 사람은 담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는 저탄고지, 항산화제, 운동이다. 그리고 우루사는 담즙 정체가 동반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